예,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오늘 지도성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저번에 우리가 했던 거 앞에 저번 주, 그러니까 저번에 화요일 날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번 주 화요일에는 교육과 평등부터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325페이지.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교육평등안의 유형이 네 가지가 있었죠. 기회의 허용평등, 그 다음에 보장평등, 그 다음에 과정평등, 결과평등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각각 네 가지의 개념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각각 네 가지에 해당하는 예도 있었죠. 그래서 허용평등 같은 경우는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입학 제한을 철폐하는 게 대표적인 예였고, 보장평등으로는 무상 의무 교육, 그리고 과정평등으로는 고교 평준화 제도, 그 다음에 결과평등으로는 학습부 진화의 이제 보충교육 혹은 빈민층 자제들에 대한 보상교육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였다라고 배웠습니다. 교육격차 인가론과 관련해서는 이제 문화환경결핍론에서 문화실조론과 문화다원론 두 가지가 먼저 등장했었죠. 그래서 문화실조론에 의하면 문화실조된 아이들이 이제 이 학업 격차의 원인은 아이들의 문화실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결 방안은 그러니까 보상교육을 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면 문화다원론은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학교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르치지 않고 중산 중에 백인 문화만 다룬 것이 문제였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선 다양한 문화를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문화다원론의 이야기였습니다. 콜맨의 사회자본 기억나시죠? 그래서 가정 배경이 네 가지의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제자본, 인간자본, 사회자본, 그리고 문화자본까지인데 가장 중요한 건 사회자본이다. 사회자본은 관계를 의미하고 다시 두 가지로 가정 안의 사회자본과 가정 밖의 사회자본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교사의 기대 효과 피그말리온 현상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높은 기대가 아이들의 성적을 올린다. 학업 성취를 높인다라는 이야기로 바로 이 피그말리온 현상은 효과가 있으려면은 이제 교사가 좀 더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시겠고요. 그다음에 교육 행정으로 들어와서는 교육 행정의 어떤 정의라든가 원리, 성격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교육 행정학 이론으로 가게 되면은 먼저 고전 이론 세 가지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인간을 기계처럼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머화해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인간에게 어떤 경제적인 어떤 요인을 통해서 동기 유발을 하고자 했다는 것, 이게 이제 그래서 과학적 관리의 원리 이런 것들을 제시했던 것이 과학적 관리론이었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보빗 같은 경우가 학교에서 교육에서의 낭비의 제거, 이제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역시 어떻게 하면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뭐 동시에 모든 교육시설을 활용을 하라든가, 능률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선 교직원의 수를 최소로 하라든가, 그 다음에 교사와 행정직원은 이제 분업을 하라든가, 뭐 이런 식의 원리를 제시를 했던 법익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과학적 관리로는 교육에 적용하기에 이제 문제점이 너무 좀 비인간적이었다라는 것, 교과 가르치는 거 표준화가 힘들고, 그리고 인간의 사회심리적 요소 무시한 것,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는 비판을 받았었죠. 행정관리론 쪽에서는 페이올의 산업관리론이 그나마 좀 의의가 있는데 페이올은 노동자보다는 관리자에 더 관심을 가졌고 행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획, 조직, 명령, 조정, 통제 5단계를 제시한 것이 페이올이었습니다. 자, 베버의 관료제론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관료제란 계층제의 형태를 지닌 그리고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조직을 우리는 이제 관료제라고 하는데, 관료제의 특징으로 뭐 5가지가 있었어요. 분업과 전문화, 몰 인정성, 그다음 권위의 위계, 규정과 규칙, 그다음에 경력을 지향하는 이렇게 5가지가 있었는데 각각 순기능, 역기능이 있었죠. 그래서 각각의 순기능, 역기능 매칭해서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는 관료제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지만 관료제적이지 않은 특징도 갖고 있다. 그게 바로 뭐냐? 교사가 수업에 관해서 자율 재량권이 있다라는 것.
이게 관료제적이지 않은 특징이고, 그래서 학교는 관료제적 특징과 전문적 특징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뭐 전문적 관료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이완 결합 체제다, 혹은 뭐 이중 조직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나중에 조직론에 나오니까 거기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관계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인간관계론이었죠. 그 메이오가 호손 공장 가서 실험을 했던 게 가장 유명한데, 결국 이런 호손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 그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경제적인 것만 보상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심리적인, 사회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 두 번째에 이제 중요한 이슈는 바로, 비공식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조직 내에 공장의 노동자들은 공식 조직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비공식 조직의 규범과 영향도 받는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메이오의 호손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손 실험, 그 메이오 인간관계론 덕분에 교육 행정이 보다 민주화되고 인간화되는데 이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배웠고, 그다음에 행동과학론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과 인간의 균형을 깨하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었죠. 그래서 버나드 같은 경우는 조직과 그 안에 개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목적이 일치되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다든가, 사이먼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에 주목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행동과학론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다만 교육행정을 보다 전문화시키는데, 과학화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 그다음에 체제론, 60년대 이후에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체제의 기본 개념 배웠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체제란 일종의 프로세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끊임없이 투입과 산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 과정을 우리는 체제라고 한다. 그래서 체제는 이제 경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개방체제, 폐쇄체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체제의 기본적인 특징으로는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한다든가, 항상 보다 더 큰 상위체제 혹은 보다 더 작은 하위체제와 관련성을 맺고 있다든가, 그다음에 일정한 산출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체제의 특징이다라고 배웠어요. 자, 체제론적인 입장에서의 연구로 뭐 역할과 인성의 상호작용 모형, 뭐 카우프만의 모형, 그다음 게젤과 뭐 구바의 모형, 텔렌의 모형, 이런 것들 배웠는데, 시험과 관련해서는 좀 시험에 잘 나왔던 게 바로 카우프만의 모형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카우프만은 교육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해결을 해라. 첫 번째가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고, 두 번째가 대안을 결정하는 단계, 그 다음에 해결 전략 선정, 해결 전략 시행, 그 다음에 성취 효과 결정까지 5단계로 문제 해결을 하라라고 제시를 했고, 그 계절과 구바는 처음에 역할과 인성의 상호작용 모형이라고 해서 체제 안에서 사람들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냐, 그게 바로 역할과 인성이다, 두 가지를 얘기했다가, 그 다음엔 그걸 더 확대시켜서 이제 규범 차원과 개인 차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텔렌과 함께 연구하면서 더 이걸 확대를 해가지고 바로 인류학적 차원과 생물학적 차원, 그리고 규범과 개인 차원 중간에 조직풍토 차원까지 집어넣어서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뭔지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 게젤과 텔렌의 모형이었어요. 자, 동기이론을 넘어가게 되면은 크게 내용이론과 과정이론 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내용이론으로 첫 번째 메슬로의 욕구계층 이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5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욕구는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한 번 충족된 욕구는 더 이상 그러니까 동기화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메슬로우였습니다. 메슬로우의 욕구계층설의는 이제 최초로 인간의 욕구에 대한 연구였다라는 것,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욕구를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걸 보여줬다라는 것,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 현재 지위와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 동기화 방안도 서로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 이런 걸 보여준 것이 이제 욕구계층설의 의의였죠. 이에 비해서 이제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이론은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뭐라고요? 직무 만족과 불만족은 1차원의 연속 개념이 아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의 메슬로우에 의하면은 5단계 자아실현 욕구에 의해서 동기유발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1단계부터 4단계를 다 충족을 시켜줘야만 그게 가능한데, 허즈버그식으로 말하면 그게 아니라 결국 만족 요인 그 자체를 주면, 그러니까 아래 단계 욕구에 해당하는 불만족 요인을 제거해 준다고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결국 만족을 위해서는 만족 요인 그 자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즉 아래 단계 욕구를 미리 이렇게 충족시켜 주거나 내지는 그걸 제거시켜 주지 않아도 그냥 본인이 만족하는 것 자체를 주면은 100%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은 이제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 혹은 이제 동기 요인, 위생 요인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동기 요인은 작업 그 자체로
도출되는 것, 그래서 일에 대한 뭐 성취감이라든가 개인의 만족이라든가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한다면, 위생 요인, 불만족 요인은 바로 이제 이거 작업 외적인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물리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죠. 급여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지위라든가 근무 조건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그래서 동기위생이론의 가장 큰 의의는 바로 내적 보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만족 요인 그 자체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건 가장 큰 의의인데, 단점은 이제 뭐 만족 불만족에 개인차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제시 못했다든가, 그 다음에 만족 불만족 구분한 기준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자, 엘더포 ERG 이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매슬로우 욕구 이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는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렇게까지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매슬로우는 한 번 충족된 욕구는 더 이상 동기화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윗단계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다시 아랫단계로 내려와서 이미 충족된 욕구에 의해서도 또 동기화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크게 세 가지로, 생존, 관계, 성장 욕구 세 가지로 나눴죠. 그래서 생존 욕구는 매슬로우식으로 말하면 1, 2단계에 해당하는 욕구고, 그 다음에 관계 욕구는 매슬로우식으로 말하면 3단계와 그 다음에 4단계 일부, 즉 타인 존경 욕구까지 포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장 욕구는 4단계의 나머지, 즉 자기 존경 욕구와 그 다음에 자아 실현 욕구를 이제 포함해서 크게 욕구를 세 가지로 나눈 것이 엘더퍼의 ERG 이론이었습니다. 자, 동기의 과정 이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인간의 동기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거 심리적 과정에 주목을 했는데요. 처음에 등장한 게 블룸의 기대 이론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하면 인간의 기대하는 마음이 바로 동기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이 높아지면 동기가 올라가고 낮아지면 동기가 낮아진다는 건데, 그렇다면 기대하는 마음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 바로 세 가지 요소와 관련이 있다. 성과 기대치, 유인가, 보상 기대치,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요 세 가지가 다 높으면 기대하는 마음이 올라가면서 동기가 높아지고,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낮으면 기대하는 마음이 낮아지면서 동기도 낮아진다라는 게 바로 이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성과 기대치는 개인의 노력과 성취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 노력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거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인 확률, 이걸 이제 성과 기대치라고 하고, 유인가는 목표가 갖는 매력의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보상 기대치는 이제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다른 말로 1차 결과와 2차 결과의 상관관계 정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 높으면 동기가 올라간다라는 것이 바로 블룸의 기대 이론. 그래서 어떤 그 기대하는 마음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동기유발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 좀 가시적으로 잘 보여준 건 좋은데, 근데 그 심리를 너무 단순하게 세 가지 요소로만 설명한 거 이거 문제다, 뭐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포터 롤러는 그냥 넘어가셔도 된다고 그랬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같은 경우는 결국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뭐냐? 대우에 관한 지각이다라고 했죠. 남과 비교해봤을 때 내가 얼마나 공정한 대우를 받는가. 내가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인식하면 동기가 올라가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동기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우는 자신의 투입에 비한 성과가 타인의 투입에 비한 성과랑 같을 때 우리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내가 과급여를 받거나 혹은 저급여를 받거나 이런 경우는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는 때론 뭐 투입을 조정한다든가 혹은 성과를 조정한다든가 혹은 뭐 인지적 왜곡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 이 이론의 가장 큰 시사점 바로 뭐냐? 어떤 성취나 기대뿐만 아니라 이제 대우에 관한 인식, 지각, 이것도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이걸 보여준 게 의미가 있고, 로커의 목표 설정이론은 이제 말 그대로 목표를 잘 설정해야 이제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그럼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지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목표가 구체적일 때, 그리고 약간 다소간의 곤란성을 가지고 있을 때, 목표 설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적절한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다음에 목표 달성에 대해서 동료 간의 경쟁 같은 것들 좀 있을 때, 그다음에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용한 목표일 때, 이런 경우에 동기가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목표가 동기와 관련이 있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잘 보여준 거는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 목표를 어떻게 수용하게 하는가에 대한 요소는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해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건 좀 뭔가 이렇게 미시적인 목표가 있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 구체적인 미시적인 목표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 목표 설정 이론이 잘 맞아떨어지는데, 좀 목표 자체가 좀 거시적이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적용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단점이다라고 배웠어요. 지도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4장에 와서는 우리가 크게 이제 특성론,
1950년대까지는 특성론의 이론이 있었는데 이건 사실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훌륭한 지도자의 특성이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이때는 훌륭한 지도자는 하늘이 내려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연구할 만한 의미가 별로 없었다. 그러다가 1950, 60년대에는 이제 행위론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행위론은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행위를 하는 지도자냐. 그래서 여러 대학들의 연구가 있지만, 그리고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뭔가 하나의 행위를 제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민주적인 행동을 하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구조성과 배려성이 둘 다 높은 행동을 하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라고 한다든가, 혹은 뭐, 종업원 중심의 행동,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훌륭한 거라든가, 이렇게, 구체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뭔가 하나 이게 훌륭한 행동이라는 걸 하나 딱 정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제시하는 형태로 연구를 한 것이 바로 이 행위론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행위론이 이후에 또 비판을 받았다고 그랬죠. 어떤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냐면, 물론 민주적 행동을 하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인 건 맞는데, 문제는, 그때그때마다 항상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무조건 하나의 행동만 하는 게, 이게 과연 훌륭한 지도자냐?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민주적인 행동을 하는 지도자가 훌륭할 때는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뭔가 평화스러운 그런 상황일 때는 지도자가 민주적인 행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뭔가 위기에 빠진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도 과연 민주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옳기만 하는 거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결국 훌륭한 지도자라면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냐. 민주적인 행동을 할 때는 아까 민주적 행동이란다. 평화스러울 상황일 때는 민주적인 행동을 하고 전쟁과 같이 위급한 상황일 때는 좀 뭔가 과업 중심적인 그런 행동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지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을 한 게 바로 상황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번 주 화요일에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던 내용이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어서 399페이지 상황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